내 이름은 한선우. 사람들은 나를 일신그룹 최진혁 회장의 아내라고 부른다. 나의 하루는 남편의 하루보다 30분 먼저 시작된다. 새벽 6시. 나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방장이 준비하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확인한다. 메뉴는 어젯밤 내가 남편의 건강 상태와 그날의 일정을 고려해 직접 짠 것이다. 소금을 줄인 미역국, 저지방 쇠고기 장조림, 그리고 신선한 제철 샐러드.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다. 나의 삶은 그렇게 완벽함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사는 평창동의 저택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정원의 나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었다. 나는 이 거대한 성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였다. 10명이 넘는 가사 도우미와 기사, 정원사의 일정을 관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자선재단 이사회를 주관하며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교 모임을 주최했다. 사람들은 나의 우아함과 빈틈없는 일 처리 능력을 칭송했다. 그들은 나를 내조의 여왕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화려한 성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나의 고독을 알지 못했다. 남편은 늘 바빴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는 15분 동안에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늘 회사 이야기로 시작해 그날의 주가로 끝났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남편은 정리할 서류가 남아서 라며 서재로 들어가기 일쑤였고 나는 광활한 거실에 홀로 남아 값비싼 스위스제 괴종시계가 시간을 삼키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어야 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나의 완벽하지만 텅 빈 일상을 증명하는 소리 같았다. 그날도 나는 자선재단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와 시아버지의 90세 생신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일신그룹의 창업주이신 시아버지의 90세 생신년은 우리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큰 행사가 될 터였다. 나는 수백 명의 하객 명단부터 호텔 연회장의 꽃장식 하나까지 내 손으로 직접 챙겼다. 그때 집안일을 총괄하는 박 비서가 무거운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박 여사. 아시죠? 그이의 손주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해서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나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박 여사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분이었다. 나는 즉시 개인 비서를 불렀다. 지금 당장 박 여사님 손주가 입원한 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해서 병원비 전액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완납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는 서울대병원 소아혈액종양내과 과장님께 연락해서 아이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직접 개인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최고급 완도산 활전복을 꺼내 밤새도록 정성껏 전복죽을 끓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화려한 외출복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내가 끓인 죽을 들고 직접 병원을 찾았다.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손을 비비고 있던 박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를 평생 어찌다 갚으리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일어서세요. 아주머니,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아니라 하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 기운 내시고 아이 곁을 지키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내게 내조의 여왕이라는 칭호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나의 힘과 지위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고독한 삶 속 유일한 위안이었다. 며칠 뒤 나는 시아버지의 생신년에 입을 남편의 예복을 맞추기 위해 그의 서재에 들렀다.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서랍을 열었을 때 나는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영수증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라 레브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부티크였다. 청담동에 위치한 극소수의 VVVIP 고객만을 상대하는 해외 디자이너 부티크라고 주소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품목과 가격이었다. 에클라드 누이, 실크드레스 1벌, 결제금액 3,200만 원, 3,200만 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남편은 나에게는 백화점 기성복 외에는 사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부티크에서 드레스를 사다니 순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뻔했다. 하지만 이내 나는 나 자신을 꾸짖었다. 바보같이 이건 분명 나를 위한 깜짝 선물일 거야. 남편은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어쩌면 다가오는 우리 결혼기념일이나 혹은 시아버지의 성대한 생신년에서 나를 빛내주기 위해 남몰래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그가 부쩍 피곤해 보이고 나와의 대화도 줄었던 것이 어쩌면 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느라 그랬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내 마음속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다.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그의 깜짝 이벤트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재에 걸린 남편의 독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늘 일에만 빠져 살아 외롭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는 내 남편이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했으며 내가 평생을 바쳐 내조해 온 단 한 사람.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마음 그거면 됐어요. 나는 그 영수증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배신의 낙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내 행복한 세상의 시한폭탄 스위치를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고 있었다. 다가올 비극의 규모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나는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설렘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작은 비밀을 간직한 소녀처럼 지냈다. 나는 남편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했고 그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겼다. 그가 늦은 밤 서재에서 일할 때면 나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하는 기분 좋은 죄책감마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옷장 한 편을 미리 비워두었다. 그가 선물할 밤의 찬란함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맞이할 자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내게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미안하게 됐어. 다음 주에 제주도에 급한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중요한 투자건이라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여보, 일 때문인데 어쩌겠어요. 아버님 생신년 준비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나는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주도에 있는 부티크인가 그곳까지 직접 가서 내 선물을 가져오려는 모양이구나. 나의 헛된 상상은 그렇게 나를 더 깊은 기만의 늪으로 이끌고 있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남편의 비서인 김 비서가 시아버지 생신년 최종 하객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다. 김 비서는 30년 가까이 남편을 보좌해 온 과묵하지만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서류철 몇 개를 건네며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검토를 부탁하신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 제주 출장 관련 서류인데 제가 실수로 같이 가져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와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는 서류철들 가장 밑에 있던 파란색 파일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가 돌아간 후 나는 하객 명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눈은 자꾸만 그가 실수로 두고 간 파란색 파일에 향했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어차피 남편의 출장 서류인데 내가 미리 봐두면 짐을 싸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나는 그 파란색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첫 장에는 남편의 출장 일정표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투자자 미팅이라고 적힌 공식적인 일정은 단 2개뿐이었다. 그 외의 시간은 A 레스토랑 저녁 식사, B 호텔 커플 스파 예약, 요트 투어 같은 사적인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출장이라기보다는 연인들의 밀월 여행에 가까워 보였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종이로 된 초대장 한 장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다. 갤러리 개관 기념 프라이빗 파티. 초대장에는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 이름과 남편의 출장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필기체로 우아하게 쓰인 이름. 큐레이터 오수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검색창에 오수진 큐레이터라고 쳐넣었다. 결과는 순식간에 나타났다. 미술계에 떠오르는 샛별. 일신그룹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 신예 큐레이터. 그리고 그녀의 경력과 학력, 그리고 얼굴이 담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젊고 아름답고 야망이 넘치는 얼굴이었다. 나는 마우스를 쥔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이름 옆에 연관 검색어로 뜬 인스타그램을 클릭했다. 그녀의 SNS는 온통 화려한 예술과 파티, 그리고 명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마치 금지된 문을 여는 사람처럼 불안에 떨며 그녀의 사진들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2주 전 날짜로 올라온 사진.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고급 호텔 발코니에서 한 여자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는 옷. 그것은 에클라드뉘 드레스였다. 내가 며칠 밤낮을 설레며 기다렸던,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샀다고 믿었던 바로 그 드레스. 그 드레스는 내 옷장이 아닌 저 낯선 여자의 몸 위에서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달린 짧은 문장. 제주에서의 잊을 수 없는 밤. 나의 유일한 J, H와 함께 아름다운 드레스 고마워요. J, H, 최진혁.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나의 완벽했던 세상이 그 사진 한 장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세월의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 그의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새어나오던 불빛, 언제부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어깨 너머의 허공을 보며 이야기하던 그의 공허한 눈빛, 그리고 우리 그룹의 자선재단이 유독 그 신예 큐레이터의 작은 갤러리에만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했던 일까지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의 피곤함은 일이 아니라 외도 때문이었고 그의 자선 활동은 애인을 위한 자금줄이었으며 내가 기대했던 그의 사랑은 다른 여자를 향한 욕정의 증거물이었다. 나는 바보였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내 남편의 외도를 위한 무대를 꾸며주고 그의 위선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눈먼 아내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은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마비시켜버렸다. 대신 내 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여자의,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의, 서늘하고도 푸른 분노. 나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나의 드레스를 입고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래, 너는 그 드레스가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겠지. 내 남편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증표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는 틀렸다. 그 드레스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직접 입고 너와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위선을 만천에 공개할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며칠 전 발견했던 그 영수증을 찾아냈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영수증에 적힌 아라 레브리 부티크의 번호를 눌렀다.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네, 여보세요. 에클라 드뉘 드레스에 대해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한가요? 나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복수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챙겼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나의 집에서 나의 돈으로 나의 신뢰를 양식 삼아 기생하며 다른 여자를 품는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거짓말과 위선들이 이제는 역겨울 만큼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다정함은 가식이었고 그의 피곤함은 변명이었다. 남편 진혁은 제주도로 출장을 떠났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완벽한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여보,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알았어. 당신도 아버님 생신년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다녀와서 봅시다.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떠났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차갑고 불쾌했다. 나는 그가 탄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내 인생의 마지막 밀월 여행이 될 테니 남편이 떠나자마자 이 거대한 저택은 온전히 나만의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시아버지의 90세 생신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오후가 되자 신우인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늘 나의 완벽함에 질투를 느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버님 생신년 준비를 돕겠다는 핑계로. 사실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언니, 집에 있었네요. 오빠는 출장 갔다면서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런데 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힘든 일 있어요? 아버님 생신 잔치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힘들면 전문가에게 맡기지. 왜 혼자서 다 짊어지고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나의 약점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서려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괜찮다며 애써 미소를 짓거나 피곤한 기색을 감추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달랐다.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니,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잠을 설쳤더니 그런가 보구나. 마침 잘 왔다. 지수야, 내 도움이 필요했는데. 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거대한 하객 좌석 배치도를 가리켰다.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봐주지 않으련 정계 인사들과 우리 그룹 임원들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낫겠니? 나는 그녀의 얄팍한 동정심을 나의 계획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바꿔버렸다. 나의 평온함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지수 쪽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날카로운 말을 기대했다가 김이 빠진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앉아 좌석 배치도를 들여다보았다. 글쎄, 최 의원님 옆에는 아무래도 강 사장님을 앉히는 게 좋지 않겠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 나는 두 분이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우리 가문에 해가 될 수 있단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받아치며 나의 정보력과 판단력이 그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나를 돕기는커녕 나의 빈틈없는 계획과 통제력에 압도당하다가 결국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언가 달라졌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너희 최 씨 집안 사람들 모두가 나의 이 고요한 분노 앞에서 벌거벗겨지게 될 것이다. 신우이가 돌아간 후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나의 목적지는 청담동의 그 낯선 부티크, 라 레블이었다. 부티크는 예약한 고객만을 상대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나를 정중하게 맞았다. 그녀는 나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보고 내가 평범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듯 했다.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영수증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 드레스를 보고 싶군요. 지배인은 영수증을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님, 이 에클라 드누잇 드레스는 저희가 한 벌만 특별 제작한 VVIP 고객님의 주문 상품이라 지금 매장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맞춤 제작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말에 지배인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이 디자인은 구매하신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세상에 단 한 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서요. 추가 제작은 어렵습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일신그룹 최진혁 회장, 사모 한선우라고 적혀 있었다. 그 VVIP 고객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누나를 빠르게 굴렸다. 아, 최 회장님의 사모님이셨군요.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 드레스를 사모님께 선물하시려고
그 드레스가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남편이 누구에게 그 드레스를 선물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시아버지의 90세 생신연에서 내가 직접 입어야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부탁합니다. 가격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나는 이 영수증과 당신 부티크의 이름이 내일 아침 모든 신문 사회면에 대서특필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협박이었다. 지배인은 사색이 되어 잠시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어떻게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재단사와 디자이너를 불렀다. 잠시 후 그들은 경건한 태도로 나의 신체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차가운 줄자가 내 몸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내가 갑옷을 맞추고 있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다. 허리, 가슴, 어깨. 그들은 나의 몸을 재고 있었지만 나는 내 마음속 복수의 크기를 재고 있었다. 나는 디자이너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레스의 등 부분을 원래 디자인보다 조금 더 깊게 파주십시오. 나의 등이, 나의 결심이 그 어떤 장신구보다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도록. 디자이너는 내 의도를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주문을 마치고 부티크를 나왔다.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갑고 우아하며 위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나의 무기는 이제 주문 제작에 들어갔다. 나의 전쟁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90세 생신년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주. 그 3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치밀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슬픔에 잠겨있는 대신 내 모든 지성과 능력을 동원해 가장 완벽한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나의 복수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이어야만 했다. 나의 궁극의 시험의 무대는 일신그룹의 창업주이신 시아버지의 9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최고의 호텔에서 열리는 그랜드 파티였다. 그곳은 우리 가문의 명예와 위상이 총집결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야말로 내 남편의 가면을 벗기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나는 파티의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챙겼다. 나의 계획은 모든 디테일 속에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나는 가장 먼저 하객 명단과 좌석 배치도를 새로 짰다. 나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과 그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경쟁사 회장, 그리고 가십을 좋아하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을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맨 앞 테이블에 배치했다. 또한 스캔들 기사를 전문으로 쓰는 한 중견 언론사 기자를 특별히 초대했다. 그들은 나의 연극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객들이 되어줄 터였다. 다음으로 나는 파티의 식순을 계획했다. 나는 시아버지께 파티의 하이라이트로 장남인 진혁이 직접 아버지를 위한 헌정사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며 흔쾌히 허락하셨다. 나는 심지어 남편의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도왔다. 나는 그에게 가족의 소중함,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신그룹의 정직과 신뢰와 같은 주제들을 제안했다. 그는 나의 헌신적인 내조에 감동하며 내가 제안한 주제들로 완벽한 연설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낭독할 그 연설문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바로 남편의 비서인 김 비서였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나를 찾아와 내가 주문한 드레스의 결제 내역서를 조용히 내밀었다. 그것은 남편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같은 디자인의 드레스를 또 주문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내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오면서 그의 모든 비밀과 위선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인품과 헌신을 지켜봐온 그는 마침내 양심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사모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제주 갤러리 개관식 날 남편과 오수진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그 사진의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 사진을 가장 크고 가장 선명하게 인화해서 최고급 액자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티 당일 호텔 연회장 담당자에게 시아버님을 위한 깜짝 가족 사진 선물이라고 말하고 몰래 전달해 주세요. 제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사진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침내 나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다. 파티 일주일 전 라레브리 부티크에서 내가 주문한 드레스가 도착했다. 나는 드레스룸의 문을 모두 잠그고 홀로 그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상상했던 것과 같았다. 깊고 우아한 밤하늘 색의 실크가 내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부탁했던 깊게 파인 등 부분은 나의 결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찔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는 한선우가 없었다. 그곳에는 슬픔과 분노를 딛고 일어선 차갑고 아름다운 복수의 여신이 서 있었다. 나는 그 낯선 내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호텔 연회장은 내가 기획한 그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색 호접란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어우러져 마치 천상의 궁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행사장 입구에서 남편의 곁에 서서 완벽한 안주인의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시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다. 아가, 시누이 지수는 질투, 어린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 오늘따라 너무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네. 그리고 내 남편 진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오늘 정말 아름답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는 그 모든 위선과 거짓말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유지했다. 나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파티는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클래식 연주와 식사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서로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며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려왔다. 마침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알렸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규성 명예회장님을 위해 장남이신 일신그룹의 최진혁 회장님을 모시고 가슴 따뜻한 헌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내 남편 최진혁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든 조명이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의 왕처럼 보였다. 나는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나의 드레스를 매만졌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이 이제 곧 끝날 터였다. 나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내 남편 최진혁 회장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그를 향해 쏟아졌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기대에 찬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는 인자한 목소리로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긱!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뚫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내가 서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걷는 한 마리 백조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가 입은 에클라드 누이 드레스에 신비로운 밤하늘색 실크가 조명을 받아 움직일 때마다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네. 누구지? 어느 집안 사모님이야. 저분 최 회장님 사모님 아니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내 주위를 맴돌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한 곳, 무대 위에 석상처럼 굳어버린 내 남편 최진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얼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내 얼굴이 아닌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내 자리에서도 보였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가장 화려한 형태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있었다. 신우이 지수의 얼굴도 볼만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그녀는 틀림없이 SNS를 통해 오수진이 입었던 그 드레스를 보았을 것이다. 그녀의 눈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설마 하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내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지극히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무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진혁은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분노에 차 속삭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그의 행동은 하객들이 보기에는 마치 무대 위로 올라온 아내를 에스코트하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잠시 동안 나의 이 대담한 계획이 그저 부부 사이의 어색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그를 지나쳐 사회자용으로 준비된 다른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수백 명의 하객들을 둘러보며 내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맑고 또렷하며 심지어 약간의 웃음기마저 띤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희 부부의 작은 이벤트에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내 말에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제 남편이 오늘 아버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물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무대에 오른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며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나의 신호를 받고 무대 스태프 2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벨벳 천으로 덮인 거대한 액자가 들려 있었다. 스태프들은 그 액자를 무대 중앙, 내 남편의 바로 옆에 놓인 이젤 위에 경건하게 올려놓았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저 벨벳 천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다. 나는 천천히 액자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려 가장 상냥한 며느리의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그리고 귀한 걸음해주신 내빈 여러분, 제 남편 최진혁 회장이 아버님의 90세 생신을 축하하고 저희 일신그룹의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벨벳 천을 잡아챘다. 천이 벗겨지는 순간 거대한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진은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 3개를 가득 채웠다. 사진 속에는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내 남편 최진혁과 젊고 아름다운 여자 오수진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장내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스크린 속의 사진과 무대 위에서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실제 최진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그 정적을 깨고 마이크에 다시 입을 가져다 댔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다. 사진 속의 이 아름다운 여성은 저희 일신그룹의 문화재단이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유망한 큐레이터 오수진 씨입니다. 제주도의 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가 입은 드레스와 사진 속 오수진이 입은 드레스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와 똑같군요. 제 남편이 이 에클라 드 누이라는 드레스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인을 위해 똑같은 것으로 2벌이나 주문 제작을 했을까요? 나는 내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제 서 있지도 못하고 마이크 스탠드를 붙잡은 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다. 여러분, 나는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가 유망한 젊은 예술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저의 남편 최진혁 회장의 이 너그러움에 다 함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내 말이 끝나는 순간 정적은 깨졌다. 하지만 박수 소리 대신 장내에서는 거대한 경악의 탄성과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기자석에서 터져나오는 무자비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최진혁, 일신그룹의 존경받는 회장, 정직과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던 리더, 한평생 아내만을 사랑한 애처가,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위선의 가면이 내가 입은 드레스 한 벌과 사진 한 장 앞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개적이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벗겨지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자신이 직접 만든 단두대 위에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처형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장 우아한 집행인이었다. 내 남편 최진혁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일신그룹의 존경받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수백 명의 하객들과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위선이 발가벗겨진 한 명의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에 찬 웅성거림과 기자들의 무자비한 질문 세례 속에서
앙투안과 김비서는 나를 보호하며 호텔의 다른 쪽 비상구로 이끌었다. 나는 그 혼돈의 소용돌이를 등 뒤로 한 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내 등 뒤에서는 한 남자의 세계가, 그리고 한 가문의 명예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내 복수가 불러온 그 거대한 혼돈을 아주 담담하게 관망했다.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나를 호텔의 펜트하우스로 부르셨다. 그 자리에는 시누이 지수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남편 진혁이 있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가 자신의 아들 손에 의해 한순간에 더럽혀진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듯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아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네가 어떻게 이 애비와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지난 수십 년간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 놈은 정녕 잊었더냐. 시아버지는 나를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과도 같았다. 그때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던 시누이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와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언니,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저는 늘 언니가 너무 완벽해서, 너무 빈틈이 없어서 질투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깎아내리고 오빠 편을 들며 언니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그 완벽함 뒤에 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그리고 언니가 우리 오빠보다, 우리 가족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분이셨다는 것을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나는 그녀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마침내 나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향해 나의 결심을 밝혔다. 아버님, 저는 오늘부로 당신의 아들 최진혁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내 말에 진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다. 더 이상 저런 놈과 함께 살며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 바친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거라. 이 가문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그렇게 나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신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최진혁은 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성공한 리더가 아니라 위선적인 불륜남의 대명사가 되어 조롱받고 있었다. 그의 여자 오수진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일신문화재단은 그녀의 갤러리에 대한 모든 후원을 즉시 중단했다. 그녀는 미술계에서 회장님의 애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영원히 추방되었다. 그 어떤 갤러리도, 그 어떤 작가도 그녀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하룻밤의 스캔들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이혼 협상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나는 최 씨 가문의 변호사들 앞에서 나의 요구 조건을 밝혔다. 사람들은 내가 수천억 원의 위자료나 회사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나의 요구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저는 돈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대신 일신문화재단의 이사장직과 재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 말에 모두가 놀랐다. 재단은 그룹 전체 자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 재단은 지난 수년간 제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를 위한 자금줄이자 은신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썩어빠진 곳을 제 손으로 직접 정화시키고 싶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보여주기식 기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술을 사랑하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투명하고 진실한 재단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나의 비전에 시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쩌면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은 내게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내 배신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나의 새로운 왕국으로 손에 넣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일신문화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이사장실은 여전히 최진혁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그가 오수진과 함께 참석했던 여러 갤러리 행사 사진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나는 나를 따라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김 비서에게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 비서님, 이 방에 있는 저속한 사진들을 모두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 방의 모든 가구들을 가장 미니멀하고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저는 과거의 잔해 속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김 비서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갔다. 나는 거대한 이사장 책상 앞에 앉았다. 지난밤의 화려한 파티도 남편의 처절한 몰락도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도 복수의 허무함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단단하며 명료한 새로운 목표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고되고도 의미 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의 진짜 인생은 어쩌면 오늘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 떠들썩했던 시아버지의 90세 생신년이 끝난 후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나는 남편 최진혁과 이혼했다. 우리의 이혼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어떤 진흙탕 싸움도 없었다.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신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가끔 그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남자일 뿐이었다. 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시다. 반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시기 전 그는 나를 따로 불러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네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미안하다. 아가, 나는 그의 임종을 지켰고 마지막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신우이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내가 새로 맡게 된 재단의 이사로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내가 최진혁 회장의 아내 한선우가 아닌 선우아트 재단 한선우 이사장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일신문화 재단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완전히 개편했다.
이전의 재단이 기업의 이미지 관리와 세금 감면을 위한 보여주기식 단체였다면 나의 선우아트 재단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존재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여성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것. 나의 하루는 이제 남편의 일정이 아닌 재단의 일정으로 채워졌다. 나는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해 수많은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미술관 큐레이터들과 회의를 하며 재단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했다. 사람들은 나의 날카로운 안목과 과감한 추진력에 놀라워했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거대한 가문을 관리하며 익혔던 경영 능력과 상처를 통해 얻게 된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나를 얼마나 유능한 리더로 만들었는지를. 오늘 재단에서는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인 파랑새 프로젝트의 론칭을 알리는 작은 기념 행사가 열렸다. 파랑새 프로젝트는 오수진처럼 권력에 기생하는 가짜 예술가가 아니라 골방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예술을 피워내고 있는 진짜 여성 예술가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행사가 열린 재단의 갤러리는 내가 직접 리모델링한 공간이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걷어내고 오직 작품만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하얀색과 자연 채광만으로 공간을 꾸몄다. 그곳에는 젊은 예술가들과 비평가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 위에 섰다. 오늘은 그 어떤 명품 드레스도 입지 않았다. 그저 단순하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을 뿐이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옷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나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나의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 선우아트 재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재능보다 인맥이, 진심보다 외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여성 예술가들에게 그 벽은 더욱 높고 단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도 전에 수많은 편견과 장벽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 작가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다. 우리 선우아트 재단은 바로 그 벽을 허무는 작은 망치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겨진 보석들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바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첫 번째 관객이, 그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작하는 파랑새 프로젝트의 약속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이어서 파랑새 프로젝트의 첫 번째 후원자로 선정된 젊은 조각가 한 명을 무대 위로 불렀다. 가난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하지만 그 재능만은 진짜라고 내가 한눈에 알아본 아이였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라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신이 아니라 당신의 재능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겁니다. 이제 훨훨 날아오를 일만 남았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늦은 밤, 나는 재단의 이사장실에 홀로 남았다. 내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통유리로 된 진열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그 에클라트 뉘 드레스가 마네킹에 입혀진 채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게 고통과 배신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전리품이자 나약했던 과거의 내게 작별을 구하는 기념비였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그 드레스 앞에 섰다. 나는 드레스를 통해 1년 전 그날의 나를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세상을 파괴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완벽한 아내라는 나 자신의 가면 또한 벗어던지고 나를 올가매던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켰다. 그 드레스는 나의 복수를 위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나의 자유를 위한 날개이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진열장 속의 드레스를 향해 그리고 그날의 나를 향해 가볍게 건배했다. 고생했어. 한선우, 그리고 고마웠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책상으로 걸어갔다. 책상 위에는 오늘 후원하기로 결정한 그 젊은 여성 조각가의 새로운 작품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나는 기획안을 펼쳤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다. 나의 얼굴에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